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사는 여러분께서 골라주신 바로 그 기사입니다. 엑스포츠 뉴스 2025년 9월 11일자 보도인데요. 요즘 정말 인기 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죠. 정동원 씨. 근데 좀 때아닌 소식이에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냥 기사만 쭉 읽는 게 아니라 이 기사 안에 담긴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이게 또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흥미롭고요. 관련 법은 어떤지, 또 과거에 비슷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엑스포츠 뉴스 2025년 9월 11일 오후 5시 13분에 최종 업데이트된 기사입니다. 제목은 정동원 만 16세 트럭 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중.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정동원 씨 무면허 운전 혐의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또 그 배경, 그리고 이게 드러난 과정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 과정과 법적인 맥락까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기사의 핵심 내용부터 보죠. 정동원 씨가 2023년에 경남 하동에서요, 면허 없이 트럭을 몰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만 16세였다고 하는데 이 만 16세라는 나이가 법적으로 딱 걸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인데요. 이 조항을 보면 우리가 보통 따는 자동차 운전면허 있잖아요. 뭐 1종 보통, 2종 보통 이런 거요. 이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아, 18세부터군요. 네, 물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긴 해요. 근데 트럭 같은 자동차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만 16세였던 당시 정동원 씨는 법적으로는 트럭을 운전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없는데 운전을 했다. 이게 무면허 운전 혐의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 미달인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나이에 트럭을 몰았다는 것도 좀 놀라운데 저는 사실 이 일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나? 그 과정이 진짜 좀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사를 보면 이게 2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게 드러났는지 그 배경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과정이 정말 이례적이죠. 네, 기사에 따르면 올해 3월에요. 정동원 씨 개인 휴대전화를 이제 어떤 경로로든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접근해서는 5억 원을 달라. 안 주면 당신 사생활 관련 내용을 퍼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와, 5억 원? 액수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정동원 씨 쪽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정동원 씨 측에서 이들에게 한 1억 원 정도를 실제로 줬다고 해요. 주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아, 일단 돈을 주고 돌려받았군요. 네. 근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바로 이 협박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협박범들을 잡으려고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그 수사를 하다가 본인의 다른 혐의? 그러니까 2년 전 무면허 운전이 드러났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전개인데요? 그렇습니다. 군인의 협박 사건 피해자로 신고를 한 건데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마 협박의 빌미가 됐던 그 휴대전화 내용 같은 걸 들여다봤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뜻밖의 2023년에 있었던 무면허 운전 정황을 포착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 신고가 전혀 다른 과거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실마리가 된 거죠. 정말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하게 연결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법을 어긴 건 잘못이죠. 그건 맞는데 그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범죄, 그러니까 불법적인 협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 이게 사건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법 집행 관점에서만 보면 뭐 혐의가 어떻게 드러났든 간에 혐의 자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사회적인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나왔는지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점이 뭐랄까 일종의 참작 사유처럼 이야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경찰 조사는 끝난 것 같던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 검찰로? 네,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성치라고 하죠.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기소할지 말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처분은 검찰이 하도록 사건을 보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기사 보니까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가 지금은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주소지 때문인가? 네. 보통 사건 처리 절차를 보면요. 사건 관할이라는 게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이런 걸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기사에 뭐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정동원 씨의 현재 주소지나 다른 관련성을 고려해서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옮겨져서 이송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검찰청 간에 사건 이송하는 건 뭐 효율적인 수사나 관할 규정 때문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경찰 단계를 넘어
넘어서 지금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죠. 아직 뭐 최종 처분 결과, 그러니까 기소한다거나 불기소한다거나 이런 결정은 안 나온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이 무면허 운전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를 보면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사에서는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이라고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던데 이건 아마 비슷한 사건들의 양형 기준이나 실제 판례 경향을 좀 참고해서 쓴 것 같아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아주 무겁다고 하기는 좀 그런가요? 글쎄요. 법정형 상한선만 보면 뭐 엄청난 중범죄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 가볍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운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좀 엄격한 편이에요. 네.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나 운전했는지, 뭐 운전 거리나 시간, 또 왜 운전하게 됐는지, 그 경위, 사고는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슷한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또 얼마나 반성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아직 수사 중이니까 단정할 순 없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런 요소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최종 처분 수위가 정해지겠죠. 방금 동종전과 유무나 반성 정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기사에 또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동원 씨가 과거에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이번 트럭 무면허 운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게 2023년이잖아요. 바로 그해 3월에 또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걸린 사건입니다. 동부간선도로요? 거긴 자동차만 다니는 길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동부간선도로는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구간입니다. 근데 당시 정동환 씨가 이 금지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게 정확히 뭔가요? 무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기소유예는 뭐냐면 검사가 봤을 때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뭐 예를 들면 피해자 나이가 어리다거나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대판까지는 안 넘기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처분입니다. 아, 기회를 준다. 네, 법적으로는 전과 기록에는 안 남아요. 근데 수사 기록에는 남게 되고 의미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죄하고는 명확히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3년 만 16세 그 시기에 오토바이 통행금지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는 트럭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거네요. 이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이번 무면허 운전 혐의 판단에 직접 불이익을 주는 전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이나 나중에 혹시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사건을 판단할 때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서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 특히 운전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은 글쎄요,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흔히 말하는 상습성이라던가 아니면 법규 준수 의식 같은 측면에서 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사에 나온 정보만 봐도 이런 패턴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 워낙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유명인의 경우는 법적인 책임과는 또 별개로 사회적인 비난이나 여론의 압박에 훨씬 더 크게 노출되죠. 특히 정동훈 씨처럼 어린 나이에 성급한 경우에는 대중들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나 책임감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법적인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앞으로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을 계기로 뭐 절만 세대의 법규 준수 의식 문제라든지 안전 불감증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논의가 커질 수도 있고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엑스포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가수 정동원 씨가 2023년, 그러니까 16세 때죠.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혐의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좀 독특했는데 바로 올해 3월에 정동원 씨를 상대로 벌어진 휴대전화 관련 협박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 협박범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의 무면허 운전 정황이 드러난 거죠. 또 비슷한 시기인 2023년 3월에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걸려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적도 있다는 사실까지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물론 뭐 유명인의 사생활 문제나 과거의 실수 정도로 그냥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생각해볼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흐름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사건을 물 위로 끌어올리는지, 정보가 어떤 경로로 돌고 때로는 어떻게 무기가 될 수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고요. 둘째는 역시 명성과 책임의 관계겠죠. 특히 어른 나이에 얻게 된 대중적인 인기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떤 무게감과 압박감,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맞습니다. 기사 자체는 비교적 담담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여러 겹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남네요. 네, 아마 그 부분이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 그 이상으로 만드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협박이라는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드러난 사실의 무게와 그것이 드러난 방식의 어떤 부당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 협박이 없었다면 이 무면허 운전 사실은 어쩌면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법적인 수단이 뭐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의 정당성도 좀 깎인다고 봐야 하는 건지 참 어려운 문제네요.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법 집행 과정이나 혹은 여론이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드러난 방식이라는 요소를 과연 얼마나 고려해야 할지, 또 고려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이런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법적인 편단과는 별개로요. 우리 사회가 진실이라는 것과 그것을 밝히는 수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이 기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